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으로 시집 오는 동유럽 여성들의 수가 무려 1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해마다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그 속도는 이제 유행을 넘어 삶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낯선 한국 땅으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루마니아에서 온 한 여성의 그 놀랍고도 따뜻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 포르투아에서 태어난 엘레나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남편과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씁니다. 제 고향 포르투아는 산과 숲이 많은 조용한 마을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전통 도자기 작업장에서 일했어요. 아침이면 진흙을 만지며 손을 데우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입히는 일을 했죠. 손가락 사이로 진흙이 스며드는 느낌. 가마 앞에서 나무를 넣을 때 느껴지는 열기. 그게 제 삶이었고 또 저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도자기란 게 참 이상했어요. 쉽게 깨지지만 잘 다듬으면 수백 년도 남는 물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 깨지기 쉬운 꿈 같은 현실 속에서 작은 그릇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며 살았어요. 점심시간이면 작업장 옆 작은 평상에 앉아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었어요. 시장에서 산 바게트에 돼지고기를 넣어 간단히 끼니를 때우곤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밥 먹었어? 라면 끓여줄까? 낯선 언어의 대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고 모두 고개를 갸웃했죠. 그건 친구 비앙카가 가져온 노트북에서 틀어놓은 한국 드라마였어요. 엘레나, 이거 진짜 재밌어? 남자가 라면 끓여주는 장면인데 설렌다니까.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게 빠져들었어요. 비가 오는 날, 남자가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는 장면, 여자가 힘들어할 때 묵묵히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모습. 그게 어쩐지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 드라마와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국 라면을 따라 만들어 보겠다고 매운 소스를 찾으러 시장을 뒤지기도 했고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컵라면 장면에 모두가 흥미를 느꼈어요. 어느 날은 친구 하나가 인터넷에서 한국 컵라면을 주문해 왔어요. 전통 수프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봉지를 뜯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보였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먹어봤는데 정말 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무엇보다 컵 하나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그 간편함에 다들 감탄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서 먹는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 친구들 사이에선 컵라면이 작은 유행처럼 퍼져나갔어요. 마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종종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선 K-뷰티 화장품을 파는 작은 가판대가 생겼고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시내 문화센터에 다니기도 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저도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현실은 있었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서유럽으로 나가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로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삶도 안정적이라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 예전엔 그런 꿈을 꿨어요.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걷고 독일 시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상상을 했었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루마니아 노동청에서 독일의 한 도자기 공방에 단기 파견 인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죠. 파견 기간은 6개월, 숙소 제공, 월급은 2배. 이 기회로 삶이 바뀔지도 몰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새로웠어요. 기숙사는 오래된 시골 저택이었고 바깥엔 사과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공방의 일은 루마니아에서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좀 더 체계적이고 여유로웠어요. 무엇보다 월급이 정말 달랐어요. 손에 쥔 지폐를 볼 때마다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빠진 기분도 들었어요. 일은 안정됐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일 끝나고 돌아온 숙소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며 루마니아에서 봤던 드라마 장면을 떠올리곤 했어요. 저기, 너 한국 남자 진짜 저렇게 다정할까?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막연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내에서 열린 지역 예술축제에 구경을 갔는데 사진기를 든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죠.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진짜 한국 사람?
머릿속으로는 수십 개의 드라마 장면이 지나갔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고 그는 우리에게 인화된 사진을 나눠줬어요. 햇살 속에서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의 이름은 준호,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우리는 다음날 저녁 작은 파스타 식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드라마 속 라면 한 그릇의 따뜻함이 이 식탁 위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준호 씨와의 첫 식사 이후 저는 숙소에 돌아와 한동안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우연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을 만큼 따뜻했던 시간, 그 사람이 내게 건넨 말들, 눈빛, 웃음, 어쩌면 그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의 친절일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숙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이른 오후, 그가 웃으며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엘레나,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그 짧은 말에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함께 작은 박물관을 찾았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여전히 말은 서툴렀지만 서툰 문장 사이로 피어나는 미소는 오히려 더 진솔했어요. 그러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는 웃으며 가방을 열었고 안에서 작은 사진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요. 이번엔 전통 수공예와 인간의 손이라는 주제로 유럽을 돌며 취재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왜인지 모르게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날 광장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손이 어떤 손인지 궁금했어요. 정말 섬세하고 단단해 보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누군가 제 손을 그렇게 봐준 건 처음이었어요. 늘 흙에 젖고 갈라지기 바빴던 손, 창피하다고만 생각했던 손이 그에게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손처럼 비춰졌다는 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저는 공방 일이 끝나면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고 그는 매일 다른 마을, 다른 수공예인을 만나고 돌아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은 체코에서 온 도예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흙을 빚을 때 꼭 엄마 생각이 난대요. 이탈리아에서는 장인이 손으로 만든 벽돌을 쓰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손을 보면 시대가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는 늘 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제 손도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손이라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준호 씨는 며칠 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파견 종료 후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평소보다 더 긴 시간 함께 있었어요. 조용한 호숫가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물결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엘레나, 이건 끝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만남을 작업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그는 한국으로, 저는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사진을 보내고 짧은 메시지를 나누고 주말엔 영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한 번은 준호 씨가 서울의 새벽 풍경을 보여줬어요. 그가 새로 작업하고 있는 다큐의 배경이었는데 도심의 불빛이 쏟아지던 그 장면 속에서 그는 말했어요. 이 도시도 바쁘고 화려하지만 당신 생각이 날 때면 잠깐 멈추게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이어져 있다는 걸 믿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엘레나, 내가 당신 마을에 갈게요. 직접 보고 싶어요. 당신이 만든 도자기들, 당신이 매일 걷는 그 길도. 그는 정말로 루마니아로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낡은 캐리어를 끌며 저를 찾았고 그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가 혼자 독학한 루마니아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단어들을 서툰 발음으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웃다가 끝내 울고 말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엘레나,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손을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이 만든 그릇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빚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와 함께 한국에 가겠다고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수많은 불빛, 일자로 뻗은 고속도로, 그 한가운데 우뚝 선 인천국제공항 착륙할 때쯤 저는 말 그대로 말을 잃었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넓은 천장, 투명한 유리창 뒤로 보이는 환승 트레인,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옆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까지. 엘레나, 괜찮아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묻자 저는 입을 벌린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긴 진짜 다른 세상 같아요. 사실 저는 루마니아에서 비행기조차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은 늘 TV 속 뉴스 화면이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낯설고 멋진 공간 한가운데 제가 실제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훅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장면들이 마치 영상처럼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높게 솟은 아파트, 사거리마다 멈췄다가 달리는 차들, 그리고 신호등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게 정돈돼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복잡한데도 어딘가 여유로웠어요. 준호 씨, 서울은 정말 영화 같아요. 그쵸? 나도 가끔은 이 도시가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서울 북쪽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그의 집은 작은 복층 구조였는데 하얀 커튼과 나무 가구들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죠. 침대 옆엔 작은 액자가 있었고 그 속엔 독일에서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햇빛이 비치던 그날, 광장에서 찍었던 그 한 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당신을 처음 보고 진심으로 셔터를 눌렀던 날, 그 말에 저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 진짜 같은 공간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우리, 며칠 동안 저는 마치 관광객처럼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어봤고, 명동에선 피부 마스크 샘플을 양손 가득 받았어요. 시장에선 길거리 떡꼬치와 오뎅을 먹었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처음 먹어봤죠. 도시락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세상에, 젓가락이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와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계가 편의점에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일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아보는 것도 충분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제 안엔 작은 욕심이 있었어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이곳의 일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주 3회 열리는 무료 수업. 그곳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처음 만난 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었어요. 엘레나 씨, 오늘부터 우리 함께 공부해요. 아자아자 파이팅! 그 말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응원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글은 어렵지만 아름다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준호 씨가 알고 있는 출판사에서 외국어 영상 번역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줬어요. 루마니아어 가능한 사람 찾는다는데 해볼래요? 진짜 나도 일할 수 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영어로 보고 루마니아어로 번역해 자막을 다는 작업.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곳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소중한 순간이었죠. 첫 월급을 받고 마트에 가서 한국 과자와 컵라면을 가득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면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내가 여기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 그 눈물이 제 자존감을 다시 깨워줬어요. 그날 밤 준호 씨가 말했어요. 엘레나, 우리 결혼식 하자.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정식으로 식을 올리진 않았거든요. 진짜 해도 돼요? 우리 둘만의 식?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옥 스튜디오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얀 한복을 처음 입은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면서도 어딘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준호 씨의 부모님도 참석하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야, 고생 많았지? 앞으로는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 너 한국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울어버렸어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나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밤,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소박하고 따뜻한 두 그릇의 라면, 테이블 위엔 작은 꽃다발 하나와 한쪽엔 우리가 직접 쓴 혼인서약서가 놓여 있었죠. 준호 씨가 말했어요. 결혼식은 오늘이지만 우리의 가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가 태어난 뒤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처럼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이 다르게 느껴졌고 이 조그만 생명 하나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곧 알게 되었어요.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서 산모 수첩과 함께 바우처 카드를 받았어요. 병원 진료비는 거의 들지 않았고 영양제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출산 후에도 정부에서 주는 기저귀 분유 지원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아이를 위한 나라일 줄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출산 후에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다닐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는 유모차 전용 칸이 있고 버스에는 배려석이 있어서 외출이 두렵지 않았어요. 길거리에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잘 갖춰져 있었고 약국이나 병원도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놀랐던 건 동네 소아과였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 급하게 찾은 병원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고 접수부터 진료, 약국 연결까지 너무 빨랐어요. 진료비는 거의 없었고 약사 선생님이 아이 체중에 맞춰 약을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따뜻한 시스템이라고 느꼈어요.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고 한국의 편리함에 놀라는 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밤늦게 기저귀가 떨어졌을 땐 편의점에 다녀왔고 배달앱으로 주문한 이유식 재료가 몇 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루마니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 나라는 엄마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한국 음식이 너무 잘 맞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김치찌개, 불고기, 제육볶음까지 직접 만들어 먹고 있어요. 시장에서 반찬을 사는 재미도 쏠쏠했고 특히 멸치볶음과 계란말이는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께 요리 비법을 전수받으며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찜질방에 같이 가보자고 하셨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찜질방을 실제로 가게 되다니 설렜어요. 탈의실에서 노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양머리를 만들어 서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불가마에 들어갔을 땐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뭔가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맥반석 계란과 식혜를 사주셨어요. 처음엔 맥반석 계란 껍질이 잘 까지지 않아서 한참 씨름했어요. 그걸 보시고 시어머니께서 대신 까주시며 웃으셨어요. 식혜는 생각보다 달고 시원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바닥에 앉아 등을 기대고 땀을 식히며 나눈 이야기들이 참 따뜻했어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재래시장에서 장도 보고 반찬 가게를 돌며 아이 먹일 반찬을 고르기도 해요. 아버님께선 시간이 날 때마다 손주를 안고 산책을 나가주세요.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한국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요즘은 루마니아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자주 와요. 한국에서 사는 제 일상이 부럽다고 해요. 어떤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 같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처음엔 웃었지만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아서 장난처럼 넘기기 어려웠어요. 실제로 한국 남자에 대한 인식이 루마니아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드라마 영향도 있지만 제가 올리는 사진들을 보며 그들도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된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친구들에게 말해요. 한국은 단지 남편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야. 한국은 저에게 집을 주었고 언어를 주었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주었어요. 하루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앞 카페에 들렀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미 가게가 문을 닫았을 거라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찾아간 카운터 위에 제가 두고 간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직원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손님 것 맞죠? 걱정 많이 하셨죠? 그 순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나라에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문화가 있었고 그 믿음이 저를 다시 한번 감동시켰어요. 이제는 이곳이 낯선 곳이 아니에요. 김치 냉장고를 열고 오늘은 어떤 반찬을 꺼낼까 고민하는 아침이 익숙하고 아이가 엄마 김치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에 웃음 짓는 저녁이 행복해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엄마가 되었어요. 낯설었던 땅에서 두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곳의 따뜻한 말투, 정겨운 음식 냄새, 그리고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여는 햇살이 모두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처럼 멀리 떠나온 누군가에게 이곳에서도
충분히 뿌리내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낯선 타국에서 저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저에게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한국, 이곳은 이제 제 진짜 집이에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루마니아에서 온 한 여성이 낯선 한국 땅에서 엄마가 되고 가족이 되어가며 진짜 삶을 만들어간 여정.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동산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